네, 자, 기출문제 제38회에 FAT 1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 자, 1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았습니다.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맞았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았네요. 4번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거 틀렸네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은 자본잉여금이죠. 근데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것도 두 개를 서로 뒤바꿔 놨어요. 그런 거죠.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네, 4번이 틀렸군요.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여러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계 구입대금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고, 설치비도 포함해야 됩니다. 기계 운송했으면 운송비 포함해야 됩니다. 시운전하는 것도 포함해야 됩니다. 시운전비도. 운송과 관련된 보험료,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 기계 운송에 관련된 거겠죠. 다 포함해야 되겠는데요. 네, 제외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20만 원을 더해야 되겠네요. 520만 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냐? 네, 여러분 기말상품 재고액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우리 하는 방법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걸 상품 계정이라고 하시라고 그랬지. 기초 50만 원. 매입 순매입액이요 400.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안 알려줬고요. 매출 총이익하고 순매출액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면 그게 매출원가죠. 우리가 이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420만 원이, 네, 이 42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변의 합계가 450이니까 예, 기말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구하셨죠? 예,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정리 누락사항이다.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랬습니다. 자, 기말결산 시 특허권에 대한 당기분 상각을 누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요걸 분계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안 써보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분계를 한번, 시간이 없을 때는 분계 쓸 시간이 없겠죠.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특허권의 당기상각은 뭐예요? 예, 무형자산 상각비. 예, 만약에 그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대변에는 특허권 직접 상각을 하죠.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는 우리가 판매관리비,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특허권은 자산 감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기말, 기말결산 때 해야 되는 것을 누락시켰다. 이걸 누락. 자,
그렇다면 유동자산이 과대계상? 유동자산이 아니죠. 특허권은 비유동자산입니다. 다음에 무형자산이 과소계상? 과대죠.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기 때문에 과소가 아니라 과대. 당기순이익이 과소? 비용 발생을 안 시켰기 때문에 과대죠. 당기순이익도. 비유동자산이 과대? 그렇습니다. 이 특허권이 바로 비유동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감소를 안 시키면 과대가 되겠죠. 답은 4번인 것입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해당되죠. 수도강렬비 해당되죠. 이자 아닙니다. 접대비 해당됩니다. 세금과 공과 해당됩니다. 잡손실 아니죠. 그래서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요.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 두 개는 영업외 비용이기 때문에 빼시고 나머지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115만. 네. 115만 원이군요. 네, 5번까지는 그저 평범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에 차변이 자산이고 대변에 보니까 부채와 자본이 있군요. 네, 이익잉여금은 5만 원이다. 어디 볼까요? 이익잉여금 XXX 가로 넣기죠? 그러면 여기 계산기로 이거 175만 원에서 이거 다 빼보면 되는 거죠. 130에다가 170이네요. 이거 다 더하면 그러면 5만 원이다 하는 거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았습니다. 이게 5만 원이 되어야 175만 원이 나와요. 유동자산은 75만 원이다. 유동자산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상품까지. 네, 유동자산이 여기서 여기까지. 115만 원이다.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75만 원이 아니죠. 상품도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투자자산이 10만 원이다. 맞죠? 장기투자증권이 투자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60만 원이다. 투자자산과 이 유형자산을 합치면 비유동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면요. 다음 총계정 원장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대손 충당금이 계정이 있는데 12월 31일 날 분계를 보니까 이 12월 31일 날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대손 추정액을 물어봤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0만 원을 추가 설정해 가지고 차기로 이월되는 게 20만 원이잖아요. 대손 충당금의 차기 이월이 20만 원이라는 것은 기말에 20만 원을 20만 원이 설정된 거예요. 이건 10만 원은 추가 설정한 거고, 그러니까 대손 추정액하고 대손 충당금의 요 차기 이월 금액은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손 추정액은 20만 원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대손 추정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 대손 추정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12월 31일 날 이렇게 추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대손 추정액, 대손 충당금의 차기 2월 금액과 같은 거예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8번 문제. 다음 결산정리 사항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 여러분 수익이니까 일단 보험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자 비용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 수익이니까 1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단어를 생각해요? 선자로 시작되는 단어다. 이연은 선자. 그렇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수익인데 선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인 것이죠. 3번 이자 수익의 선수분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답 맞추는 거 쉬워요. 이게 공식이 딱 있어요. 네, 공식이. 수익이다 그러면 일단 수익만 보셔야 돼. 비용 탈락. 네. 그 다음에 이연이다 그러면 선자 돌림. 선자 돌림.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발생이다 라고 하면 무슨 글자라고 그랬죠? 예, 미자. 예, 발생이다. 미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감가상각 잘 알잖아요. 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또 무형자산의 상각 이런 것을 말합니다. 1번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맞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금액이다. 예, 맞습니다.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는 총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이거 틀렸네요. 예. 4번이 총 금액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액법으로 하든 정률법으로 하든, 정률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상각을 비용화한다는 것이고, 정률은 초기에 많이 하고 점점점 감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결국에 총액으로 보면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4번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프 문제를 낼 때는요. 그래프 문제로 낼 때는 이 정률법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액법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면 정액법, 동그라미 2번 하면은 이거는 정률법. 그래서 4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도가능증권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결산 분계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좀 주의해야 될 개정 과목이잖아요.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좀 주의해야 되죠. 2019년 8월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만주를 한 주당 1,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2019년 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서울의 주식은 한 주당 1,200원으로 평가를 또 했습니다. 평가만 한 거죠. 그러면 2020년 말 결산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또 평가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때 2019년 말 평가 때 장부 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8월 달에 만주를 1,000원에 샀기 때문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장부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손실이 120만 원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의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88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880만 원을 가지고
한 주당 1,200원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당 1,200원이면은 1,200원 곱하기 만 주니까 1,2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냐? 예, 차이가 바로 120만 원에다 200만 원, 32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20만 원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는 분개를 해줘야 돼요. 자,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320,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320,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3번을 보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전부 320을 모두 인식을 했고요. 4번을 보면은 전기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시키고 나머지만 평가이익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네, 4번이 맞는 거예요. 4번이. 우리가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은 단기의 손실과 이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유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 자본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상계시키고 없애주고 나머지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상계 처리한다.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이 상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한다면 3번이 여기를 매도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개념가만 바꾸면 3번과 같은 스타일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시 회계 처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2019년도 말에 평가 손실 처리한 것은 2019년도 손익에 반영이 돼버렸으니까 2020년도하고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이 120만 원이 손익에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은 이때 2019년도 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 자본에 남아 있습니다. 네, 자본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만 자본인 것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도 자본이에요. 같은 계정이거든요. 같은 계정. 매도가능증권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평가 손실로 인식해서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가격이 올랐을 때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서 자본의 증가 항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자본이기 때문에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잉여금이 될 수도 있고 자본 조정에도 될 수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에 관한 거예요.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또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항목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개의 항목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하나는 차감 항목이고 하나는 증가 항목이에요. 이 두 개는 상계 처리합니다. 네, 상계 처리.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서로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의 계정에 가면 장부 금액이 제로가 됐겠죠. 왜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그때 요 2019년도 말에 차변에 발생하거든요. 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차변 자본 감소시키고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1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 말의 분계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2019년 말 매도가능증권 평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이것을 2019년도에 비용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감소시킨 거예요. 대변의 매도가능증권은 자산이 감소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다시 평가를 한 거예요. 1년이 지나서 평가를 할 때 그때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여기 와서 없어진 겁니다. 상계 처리되는 거죠. 없어지고 200만 원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 시의 회계 처리 이것과 2020년도 결산 시 요 회계 처리 요 두 개를 연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다. 네, 4번이 답이 됩니다. 뭐 10번과 같은 문제가 흔히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 기존에 흔히 나왔던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 문제 아마 놓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에 이제 1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현지가 답이 되겠네요. 예. 현지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읽어볼까요?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로 보는 거야. 네. 상속이니까. 다음에 관련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 등록을 할 수 있어. 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 등록이라는 또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과세가 됩니다. 담보의 제공은 아니죠. 전답의 임대 아닙니다. 상품권의 공급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죠. 상품권의 공급은. 그래서 과세되는 것은 1번이 된다. 특허권의 대여 이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가 됩니다. 담보 제공 아니고 전답 우리가 밭이나 논을 말하는 거죠. 요거 임대하는 거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아요. 상품권의 공급도 여러분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과세가 되는 겁니다.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수출을 하면은. 지금 개정세법이 지금 2020년도 개정세법은 아니겠죠. 얼마 전에 국회 영세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4,800만 원 이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를 했던 것을 8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죠. 그건 아마 내년 2021년도부터 적용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기사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이제 국회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영세율,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은 됩니다. 수출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3번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내국 신용장 이거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답이 3번인가요? 네, 4번 보겠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4번도 맞지 않나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니까 당연히 거래 상대방이 내국법인이다? 거래 상대방 여기에 좀 거래 상대방 국외에서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 13번을 한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4번이요? 4번이 옳다. 그렇습니까? 네. 내국 신용장에 개설한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다. 네. 요거 25일. 우리 이 부분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었죠? 25일 이내. 내국 신용장의 개설 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4번에서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의 결제 방법 없이 뭐 이런 그 앞에 이런 그 수식도 없었는데 이게 추가 뭐 이렇게 보기가 나왔군요. 우리가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모두 영세율.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3번에서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이 아니라 25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렵게 냈네요. 이 세 문제 전부 다 사실 보면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다음에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외상 판매 수출액 200만 원 포함. 우리가 수출도 과세 표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1000만 원이 모두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할부 판매 이것도 과세 표준이죠. 할부 판매도 과세 표준. 토지의 매각은 면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 표준이 아니다. 담보의 제공은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1,430만 원 3번이 답이네요. 14번은 뭐 별 고민 없이 여러분이 답을 찾았을 거고요. 다음에 15번. 다음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면 단 모든 거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랬습니다. 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걸 찾아볼까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원단 매입이다. 그러면 원재료니까 공제됩니다.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되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죠? 불공되겠습니다. 업무용 9인승 승용차 차량 유지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8인승이 아니기 때문에 9인승부터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화물차로 취급을 해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두 개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1,300만 원.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별 고민 없이 답을 맞췄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8회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재무회계 문제보다는 이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평소에 등장하지 않는 보기들을 좀 넣어가지고 좀 까다롭게 아까 내국신입장의 개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우리 교재에 넣지도 않았는데 이런 까지 넣어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의 1, 2, 3번에서 조금 혼란이 좀 있었고 나머지 문제 재무회계 문제는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